3인의 각계무사 세웠다. 김문수 2차 TV 토론 앞두고 도끼, 아주 도끼를 품고 있다. 좋은 의미의 도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김문수가 독해졌다. 너무 이렇게 순하다, 착하다. 김문수 후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막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TV 토론에서도 사실상 거기서 큰 점수를 얻지 못했죠.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추격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전쟁판인데 전쟁터에서 무슨 이렇게 물론 품위는 갖춰야 되지만은 너무 거기만 상대방이 그러지 않는데 상대방이 거칠게 놓고 막 막말하는데 같이 대응을 해줘야죠. 지지층이 그래야지 신뢰를 얻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제 유세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도둑놈, 범죄자, 대권병에 대통령에 환장한 사람, 연탄가스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막 했죠. 아주 세게 나오는 그런 것도 지금 지지율 변화에 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추격전은 일단 영남과 6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조사 결과를 두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김문수가 내일 TV 토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모든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오늘 대다수 언론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 팩터, 이건 팩터고. 그럼 왜 좁혀지느냐? 이것도 모든 언론이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보수층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지난 1월이죠. 1차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거 진짜 이제 실전에 들어갔구나. TV 토론을 하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층이 총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여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ARS든 전화면접은 조사든. 자, 그래서 가령 채널A가 의뢰를 해서 채널A의 의뢰를 받은 리서치 R&R이라고 하는데 R&R 조사에서 3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3번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일단 60대를 보면은 제가 지금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투표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60, 70, 80까지 전부 다 투표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채널A와 리서치의 3번에 걸쳐서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60대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김문수 후보 4월 26일 조사에서 60대 지지율이 37.8에 거쳤는데 이게 5월 4일은 이게 42.5로 상승을 했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5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 37.8이 지금 시점에 50.7까지 올라갔습니다. 6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가반수가 이제 넘었었죠. 그럼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가겠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트를 막 해야 됩니다. 막판에. 그리고 영남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4월 26일 조사 TK를 보면은 4월 26일 35.1 굉장히 저조했죠. 이게 이번 조사에서 46.1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뛰어 올랐습니다. TK에서. PK에서 김문수 후보는 31.4에서 31.1에서 33.7, 43.8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실제 득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에 TK와 PK에서 받은 만큼만 올라가 주면은 충분히 지금 계속 추격 중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022년에 윤석열 후보가 TK에서 받은 게 75% 그리고 PK에서 60%에 근접하는 58%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한 20% 이상 더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영남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 총력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TK와 PK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제가 썸네일에도 여계인 2012 박근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이 여론조사 깜깜이 한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죠. 그 기간에 밀린다는 이런 말들이 막 퍼져서 그때 그 시점 그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이 됐죠. 이른바 8080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TK에서 80% 이상 투표율 그리고 80% 이상 득표율을 올리면은 당선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투표율도 80% 넘었었고 득표율도 80%대를 올라갔습니다. 넘겼습니다. 득표율도. 자,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돼서 51.6%를 받아서 그때까지 사상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자, 이번에 또 8080 TK에서 PK에서 8080 캠페인이 실제로 벌어지고 또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위주로 상당수는 이 영남 쪽에 고향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박근혜 후보 때 마찬가지로 영남에 거주하는 이 보수층 그 어르신들이 이 수도권에 나가 있는 이 손자, 자식, 그 며느리 이쪽에 다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문재인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집권하면 정말 60대 이상이 쌓아 올린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이 포퓰리즘 법안들로 인해서 거들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추월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TK 민주당이 이번에 이 필성 전략으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TK에서 30% 득표죠. TK 30%. 지난번에 한 20% 득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재명이 안동이 고향이라고 뭐 TK 후보 이렇게 하면서 30%를 가져가면은 넉넉히 이긴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찬대 다급해진 박찬대가 오늘 대구 가서 TK 유권자들을 좀 모독하는 또 그런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 박찬대가 참석을 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한 번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다. 그래서 머슴들, 정치하는 일꾼들이 어쩌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수 있다. 한 번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내세워도 국민의힘 간판만 달면은 찍어주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일꾼이 되고 모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정치인이 주인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 TK 정서를 폄훼하는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호남하고 비교를 했는데 호남의 경우는 주권자로서 역할을 가끔씩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20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전패하다시피 했다. 이 거짓말이죠. 20대 대선에서 이 민주당이 20대고 물론이고 그전에도 민주당이 전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한번 바람을 일으켰던 총선에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그때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이 다른 당을 지지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 외에도 다른 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TK는 왜 그러냐? 한마디로 속된 말로 보수 꼴통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왜 자꾸 국민의힘만 여기는 변함없이 지지를 해서 이 나중에는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유권자들이 마치 모섬이 되고
정치인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박찬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하는 건지. 그때 자민련 바람이 불었죠. JP의 자민련 바람이 불어서 대구를 석권화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힘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국민의힘도 잘못되면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좀 다급하니까 또 영남을 중심으로 어떤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기류가 흐르니까 이런 또 허위 사실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본론, 이번 주제의 본론이죠. 사면의 각계무사 세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내일 8시에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죠. 사회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막 부딪히기가 좀 그랬습니다. 계속 주최 측에서 경제에 좀 집중해달라. 경제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계속 제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회 분야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개헌 문제부터 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지금 대법관을 특히 사회 분야니까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 뭐 대법원장 자기에게 불리한 선고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뭐 탄핵을 한다, 청문회를 한다, 무슨 뭐 특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내일은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대목이죠. 이번 선거의 이 핵심은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가 혼란해지고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렇게 나라가 변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체제 전환이 된다.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재명은.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체제 전환을 하려는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무슨 뭐 양곡법 같은 거 막 무더기로 뭐 양곡법, 노란봉투법, 뭐 25만 원 지역법 상법 개정안 막 통과시키면은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거부권 행사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지만은 그대로 다 통과되면은 이거는 국가 정체성도 흔들리고 재정 부담도 돼서 지금 제2의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내일 집중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되면은 정말 불안하다. 정치보복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경제는 망가진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 내일 편안하게 보시라고 8시부터 하니까 저는 내일 라이브 방송 7시부터 8시 전에 끝내드리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캠프도 모르지 않겠죠.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재명의 허점, 급소를 칠 수 있는 그런 TV 토론한 것을 다 알겠죠. 그래서 독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1차 TV 토론 경제 분야에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호텔 경제학 논란 같은 이 실체가 이재명의 실체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절박하다. 그러면 이제 호텔 경제학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이 경제학 그리고 120원 뭐 커피 원가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하나하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토론 준비팀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 단장을 맡고 있고 방송을 많이 한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서 내일 토론 준비를 하는데 1차 경제 분야 토론 때 김문수 후보의 이 단점으로 지적받은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순하다 뭐 이런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가고 있다. 가령 A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A라는 질문을 받으면 꼭 A와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의 경직성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맞받아치거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을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1차 때는. 물론 경제 분야니까는 그래도 경제 분야라도 이재명은 막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할 말 다 하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거 경제 분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격 포인트인 사법 리스크, 사법 체계 무너뜨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사회 분야니까 그것은 특히 쫓아가는 공격수가 돼야 하는데 수비수가 되기 바빴다. 1차에서는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론은 신입사원 면접이 아니다. 이런 참고의 조언까지도 후보에게 전달했다. 토론이 마치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 것처럼 다소곳하게 얌전하게 격식 다 차리고 뭐 그렇게 하면 부각이 안 되죠. 그리고 1차 TV 토론 때 준비 자료를 너무 자주 살펴보거나 토론 중에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한 점 등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계속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 후보의 연령에 맞는 각계무사, 대역이죠. 대역. 각계무사를 세워두고 리허설을 한다. 이재명과 비슷한 연령대, 이준석 40살 연령대, 그리고 지난번 토론에서 마치 과거에 이정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그 말했던 그것과 비슷한 그 토론을 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역도 갖다 놓고 이 3명의 각계무사를 세워놓고 지금 연습을 아마 이 시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토론을 통해서 일단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좀 늦게 나왔는데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사람은 이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신협 대한민국 지방 신문협회 여기서 갤럽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 여기 보면은 좀 어쨌든 이게 지지층이 이제 확 자기 후보가 잘했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가장 토론을 잘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40%가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준석이 28, 김문수 17, 권영국 5 이렇게 짓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77%가 이재명을 꼽았는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갈라졌습니다. 김문수가 잘했다 48%, 이준석이 잘했다 41% 이렇게 또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봐서라도 빨리 어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으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취약한 점이 내일 이것을 반드시 만회를 해야 되는데 20대와 30대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이준석이 1위, 30대도 그렇네요. 20대와 30대에서 다 이준석이 가장 잘했다가 1위, 이재명이 2위,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3위에 거쳤는데 4위네요. 꼴찌네요. 꼴찌. 권영국보다도 더 적게 나왔습니다. 4%, 20대에서 4%, 30대에서 5%. 권영국보다도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30에서. 그래서 내일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2030에 대한 특단의 어떤 공약,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2030이 부쩍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더라도 2030의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2030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설명을 해야 되죠. 이재명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2030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가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라 빚이 많은 거를
문제 삼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나라 빚이 많아도 된다. 그래서 뭐 외국하고 비교했는데 경제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자원이 풍부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나라 빚이 많으면은 결국은 미래 세대, G2030 세대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막 포퓰리즘을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이 임명한 경제부총리들, 지금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나 뭐 홍남기나 문재인이 임명한 경제부총리들이 다 거기에서 대해서 난색을 표명을 했죠. 빚이 쌓이면, 나라의 빚이 쌓이면은 미래 세대에게 다 빚을 떠안겨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막 거부를 하고 충돌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 경제 관료가 다 무식해가지고 나라 빚 쌓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나라 빚 쌓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030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하고 실제로 집권을 하면 그런 정책들을 막 남발을 할 거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내일 2030에게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잘 나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붙었는데 여기에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행태를 하고 있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대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보수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보수 개멸에 들어갈 텐데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